이번 정부에서 토론을 하는 게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를 감추는 것 같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또 예전에 발표했던 게 다 실패를 했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딴생각하지 말고 국민 전월세 난 올인하면 답이 있거든요. 심플하게 해라. 세금도 심플하게 다 이해할 수 있게 공급도 심플하게. 땅이 있는데 빨리빨리 왜 안 해요? 유홈이라고 윤석열 정부 때 분양하고 있어요. 난리 났습니다. 거기도 고지가 특별히 없이 그냥 분양가 팍 띄운 다음에 금리도 다 바뀌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저도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기성세대로서 특히 청년 신혼부들한테 더 사과드려요. 오늘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5번에 걸쳐서 부동산 토론회가 열렸는데 교수님은 이번에 부동산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개인적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썸네일을 토론회 전에 달았습니다. 뭐라면 1년 동안 모아다가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도 토론회 보셨겠지만 거기에 매몰되시면 그 문제 갖고 막 머리가 아프고 자기 일이 있고 막 조금 이슈가 되겠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그걸 왜 국민들하고 토론합니까? 그 사전에 미리 다 그 직원들 많잖아요. 국민 토론을 갖다가 뭐 국토부 산하 직원들도 있을 거고 계속 하에 와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지금은 발표할 때잖아요. 뭐 답정너 부동산 정책 부흥쇼라는 비아냥이 많고 저걸 왜 하나.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부동산 간신히 좀 몇 분 계신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가지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게 보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왜 굳이 저걸 했을까? 보유세 한다는 건 1년 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예상 시나리오도 있는데 그러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을 표현하는 게 더 많았잖아요. 또 대통령도 말씀도 많으셨고 그리고 발제자도 3분이나 나와가지고 분야별로 또 다 얘기하고 근데 그분들이 딱 보니까 시장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학교하고 이런 데서 좀 연구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시 부담금인가요? 아이디어가 산뜻한 것 같지만 전혀 현실 세계가 좀 동떨어진 그런 것들을 발표하게 한다는 자체도 웃기고 그럼 발표 자료를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한 건지 짠 건지가 느껴지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짠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8대 민주당 적극 지지자들은 뭐 좋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암만 쉴드 친다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거기 나온 제안들은 다 이미 여러 번 리뷰된 거예요. 당연히 1년 동안 뭐 있겠어요. 전문가들 모아서 회의도 하고 TF 회의도 하고 다 하면서 그 정도 시장 전문가들이 모를까요? 나왔던 얘기를. 비아파트 활성화는 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그 어떤 회의 팀이 있었어요. 거기서 벌써 1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뒤늦게 와가지고 뭐 이제 활성화한다? 이미 공급 대책에 이미 세팅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도대체 그동안 뭐 하다가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 큰 기대도 안 했었고 결과도 제가 보기에도 뭐 똑같았고 도리어 뭐 이주비 대출 확대라든지 신혼부부 뭐 대출 확대 이 분위기를 몰려고 이걸 열었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예요. 5천 개 글 중에 90%가 대출 확대라며요. 맞아요. 그러면 정부의 기조랑 정반대잖아요. 거기다 대고 대통령이 또 뭐라 그랬죠? 뭐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해줘. 6.27 대책 때 너무 극과극이잖아요. 그럼 시장 신뢰가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대통령이 왜 저렇게 말씀을 스탠스가 바뀌셨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그 토론회에서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그 보유세가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한 3배 이상 올려야 된다. 보유세 인상 또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함부로 표현할 게 아닌데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고 응능 부담의 원칙. 부담할 수 있어야 되고 공평과세 원칙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양도세가 높아요. 그래서 GDP 대비 총 부동산 세금은 OECD에서 상위권이에요. 거의 3번째 세 번째는 너무 높고 너무 높게 보신 거고 제가 알기로는 8번째인가로 알고 있어요. 34개국 중에. 그러니까 그러면 양도세를 그럼 줄여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국민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양도세에 대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실 게 전 세계와 다른 점이 대한민국은 전세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나 외국은 월세를 받잖아요. 수익률이란 개념인데 우리는
수익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대출 끼고 사니까 투자한 돈이 적어요. 근데 차익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담보로 세금을, 양도세를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엉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전세대출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다른 방식이나 뭐 전세사기 방식 통합적으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이런 내부적인 어떤 알고리즘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정부 입장에서 일리는 있지만 그러면 세금을 보세요.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세금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서민들 취득세라도 깎아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좀 낮지만 네. 6억 1%로 알고 계시잖아요. 취득세가. 네. 6억에 1%면 600이잖아요. 근데 뭐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하면 또 1.7% 잡아야 돼요. 네, 채권이 쭉 올라간단 다 말이에요. 하면. 네. 네. 그런데 7억이 되면 1%가 아니고 네. 1.2%고요. 8억이 되면 1.5% 점점 올라가요. 올라가죠. 3%까지 가요. 3%.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요새 신혼부들이 집 사다가 1%인 줄 알고 있다가 그러니까 취득세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몇 천만 원씩 내야 되냐고요. 그냥 말이에요. 그냥 뭐 한 10억도 안 된 집 사도 막 2, 3천, 2천만 원 이렇게 내요. 아, 놀래는 거죠. 얼마 전에 2억 5천짜리 네네. 그 생애 최초로 이제 집을 사셨는데 네네. 조그만 거. 근데 기존에는 한 1.3% 맞아요, 이 정도 맞아요. 됐는데 그래서 한 뭐 400 안쪽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제는 1.7% 계산해야 왜? 되더라고요. 왜? 이제 또 국민주택 채권이랑 이런 것들이 요즘에 채권이 많이 붙었어요? 올라가서 예. 그래서 거의 500만 원을 내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놀래죠. 예상했던 것보다 100만 원이 더 올라가니까 그쵸. 갑자기 막 서민들이 당황해가지고 힘들죠. 예, 직장인이신데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그거예요. 상황이에요. 보유세를 그렇게 만지면 네. 취득세라도 깎아줘야죠. 그러니까요. 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양도소득세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결론 나왔죠. 네. 보유세를 올려가지고 더 걷어들인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평균적으로. 그러면 양도세하고 취득세를 그 평균에서 빼서 그 부분만 해서 빼줘야죠. 당연하잖아요. 세금이 늘잖아요. 네. 그럼 보유세를 핑계로 가지고 세금을 늘리는 행위밖에 안 되잖아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선진국 어떻게 하냐. 다 보유세가 이렇게 높으면 양도세, 거래세가 되게 낮아요. 그럼 맞아요. 그것도 같이 얘기하죠. 네. 그걸 갖다 마치 하나만 얘기해. 생생내지 구윤철 그 네. 총리인가 경제 그분이 부총리. 나오셔가지고 취득세도 조금 이게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세제의 기본이 안 됐잖아요. 정확하게 그거를 좀 그럼요. 예, 왜 올려야 되는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 보유세와 세금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만큼 법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딴 나라보다 보유세가 작으니 조금 올리겠으니 우리 부자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그 대신에 거래세와 양도세를 좀 낮춰서 거래 활성화하고 취득세 서민들한테는 좀 깎아줘서 전체 세수는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 정책에 좀 협조해 주면 고맙습니다. 이러면 화들이 들날 거려? 납득을 조금 할 수 있죠. 네, 예. 그래 말 되네. 네. 근데 이거는 무슨 생색내듯이 취득세를 조금 깎아. 이거 완전히 뭐 세금 스크루지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뭐 40억이든 50억이든 초고가 주택 세금을 올렸을 때 뭐 집값 안정화에 어떤 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조금 도움 심리적으로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해외에. 우리나라는 좀 없는데요. 네. 부동산 경제학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은 선진국들은 더 발전해가지고 주택이 부동산의 대부분을 차니까 주택 경제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네. 논문들이 많아요. 네. 그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 조세 정책은 다 실패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끝. 네. 임팩 간단하죠? 있다. 진짜. 이 얘기를 제가 네. 지금 상황이네요.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 세제 정책.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네. 도리어 왜곡 현상이 돼서 부동산 값이 집값만 더 오른다. 올라요. 왜? 세금이 오르면 네. 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 올리면 올리면 사요 안 사요? 사죠. 대출이 좀 사고 값이 정해졌는데 그쵸. 물건이 살 게 없는데 더 오르기 전에 더 오늘이 얘기할 제일 거 싸다. 없잖아요. 네. 예. 모자르니까 집이 네, 모자라면 올라요. 게임 얘기 정리된 거예요. 네. 그거 얘기할 가치도 그냥 없어요. 답정 너네요. 집값 오른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미 답정너 개념이 아니라 네. 여러 학설과 네. 여러 시장에서 검사한 이미-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쓴 분들의 결론이 다 동일해요. 네. 공급 대책이 받쳐주지 않는 세금 정책은 결국 다 실패하거나 왜곡돼서 시장을 왜곡시켜버렸다. 집값의 정가가 된다가 답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초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네. 그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도 이제 강화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볼 때 예외 조항들이 뜰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어디 학교를 갔는데 학교 앞으로 가서 엄마가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그 집을 비워놓습니까? 세를 놔요.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얘기하는 거는 투기를 막으려는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정책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집도 굳이 그렇게 막 모범을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급하게 파셨나? 조금 이제 일반 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준 어떤 부동산 거래관에 네. 많이 해본 분들은 알지만 일반 서민들은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와대 방송 나가서 불법은 아니다, 적법하다. 좋게 해석을 해드렸죠. 이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그 세제 이 부분에서 조금 뭐 모범을 보이려는 액션을 취한 것 같은데 그건 배려해서 그 조합원 양도 이런 것들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볼 때는 네. 좀 황당하다고 느낄 정도의 어떤 모습이니까 네. 청와대가 해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래서 그 방송에 나가서는 제가 적법한 건 인정한데 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청와대 방송이다 보니까 네. 불법이 아니라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그 나와서 다른 방송에서는 내용은 팩트랑 틀리지만 25억짜리 주택이 2억 대출인데 왜 사고명이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거래할 때 보면 집이 잔금을 오늘 받아야 되는데 들어와서 뭐 인테리어 하겠다 그래요. 한두 달 정도. 그러면 돈을 안 받고 어떻게 집을 줘요? 못하죠. 네, 근데 수도권이잖아요. 딱 보니까 그렇죠. 저쪽에 집을 판 날짜가 2달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근저당을 설정해요. 인테리어 하는 2달 동안 근저당 설정해 놓고 그 다음 그날 돈 안 주면 바로 경매 붙이거든요. 그럼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주인도 미리 확실히 받을지 체크하고 하거든요. 안전장치로. 근데 그런 것처럼 필요할 때 하거나 또 잔금 날짜인데 뭐 세입자가 안 나왔다든지 네. 이럴 땐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네. 근데 요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4개월 뒤에 세입자가 세를 났었나 봐요. 2022년도에 그 계양공가 뭐 국회의원 선언할 때. 그 세입자가 있으니까 날짜를 맞춘다고 뭐 이렇게 막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배렸나 보다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이 네.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달랜다 그럴까요?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다. 네네네. 그런다고 하면 그 주택이 고가는 한 31억이었고 호가가 31억. 예. 그래 그 높은 가격은 31억이었는데 29억에 파셨거든요. 네네. 그럼 저는 그냥 20억대 초반에 팔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요. 그럼 깔끔하죠. 이런 복잡한 이런 것들을 깔끔하죠. 국민들의 지금 정서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이해하실 게 이건 있어요. 대통령이 그냥 김혜경 여사님 영부인한테 그냥 집은 받아서 그냥 들고 갔으면 돼요. 안 팔고. 안 판다고 뭐라 그럴 국민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팔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왜냐면 지금 자식 줘도 되는데 지금 17억이 없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잘 먹고 잘 계시잖아요. 돈이 뭐 어디 뭐 사채를 빌리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에 모범을 그거 아시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 양반이 물건 들어뜯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집 6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 팔면 나도 판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 계신 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안 팔아도 됐잖아요. 안 팔거나, 그냥 안 팔거나 싸게 팔았으면 끝날 거를 갖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게. 대통령 거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매도인 근저당 이게 또 유행이에요. 요즘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찌됐든 큰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림에서는 안 팔면 안 판다고 뭐라 그러고 팔면 판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국민들도 지금 그걸 겪고 있잖아요. 똑같이. 뭘 겪어요? 팔아도 문제, 안 팔아도 문제. 지금 집 가진 분들은 세금 걱정하고 있고. 맞아요. 집 없는 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 꿈도 이제 사라지는 그런 걱정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전월세 문제 이런 현안에 대한 문제보다는
아까 현안도 교수님 중요하죠. 말씀하셨잖아요. 세금에 대해서만 1년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계시고 부동산 토론회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이 뜨겁거든요. 그렇죠. 일반 서울 시민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막 비판적인 초고가 주택 세금을 매기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일단 지금 집값하고 뭔 감정적으로는 그 매기는 거 맞지 하지만 내 현실하고 틀리잖아요. 예, 나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정부가 때문에 그러면 뭐 대통령이 일을 못한 건지 부하들이 일을 못한 건지 모르지만 의지와 철학과 신념이 대통령은 있는데 관료들이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했으면 할 때부터 뒤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질러요.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하고 그 6억 대출이 집값을 올렸잖아요. 맞아요. 중저가 주택. 그거를 만약에 25억이 2억이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럼 15억이 아니라 1억만 해줘야죠. 그럼 집값이 여기도 강남처럼 좀 다운됐을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아우성은 나오죠. 집 사지 말라는 거냐. 그때 정부가 다음 대책.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집이 지금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고 대출을 늘리면 계속 사는 사람 많아요. 집값이 계속 뛰게 돼 있다. 다 알지 않냐? 대출을 줄이고 힘들겠지만 좀 같이 이렇게 버텨가면 우리가 공급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 1, 2년만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뭐 국토교통부 장관 양반께서 착공수자가 몇 자고 뭐 135만 원 확실한 느낌이 안 오게 던져버리니까 시장에서 더 펌핑 됐죠. 그래. 이거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대책이 공급이구나. 없이 그러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많이 듣지 않고 한 정책 같잖아요. 누가 봐도 그죠?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모 방송에서 MB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거든요. 우리 저 집권당 계신 분들 난리가 날만하죠. 뭐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또 뭐랄까요 감옥까지 가고 그런 분들을 존경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존경한다는 건 뭐냐면 부동산 정책이에요. 주택 공급, 주택 공급 확실히 하고 대출 규제 이런 거 풀어줬다 쪼였다 잘 하면서 서울 집값 딱 안정시켰잖아요. 그건 확실했죠 그때는. 그 잘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존경한다는 거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럼 그분은 그게 어떻게 성공을 했냐. 그때 미분양도 많았어요. 그것도 해결해 가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건설회사 출신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시장을?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 지금 김윤덕 장관님이 시장을 잘하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대통령이 받죠. 시장을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부동산의 어떤 부분들은 습득을 하신 것 같지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10년 정도 하신 분 정도로 지금 요새 좀 발언들이 좀 내공이 있어 보인다. 근데 10년 한 거잖아요. 2, 30년을 해야 시장을 제대로 보잖아요. MB는 30년 했잖아요. 시장을 바로 읽잖아요. 뭐 그런 차이? 뭐 좀 얘기가 좀 샜는데 이번 정부에서 요번에 좀 토론을 하는 게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를 감추는 것 같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아니면 하기 전에 혹시라도 또 예전에 발표했던 게 다 실패를 했잖아요. 6.27도 사실은 반 실패예요. 나오자마자 제가 잘했지만 6억은 빨리 막아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막았어요. 폭등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 시장 사람 다 알잖아요. 그걸 안 하는 현 정부가 요번에 똘똘한 대책이 나올까 좀 퀘스처닝을 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보이잖아요. 열심히 하고. 답정너라는 비판이 많지만 그래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표 내용이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경로로 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 박수를 치겠지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또 포함 안 되고 이상한 형태로 나오면 저도 이제 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길거리로 나갈까 준비 중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은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겠다. 그것도 사실 살짝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걸 반영을 하고 어떤 이런 얘기가 좀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겠다. 근데 그 이건 앞에 무슨 말을 말일까요? 빼먹으시면 좀 더 이제 대통령이 싫어한 것처럼 보이는데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수결을 따르지 않겠다예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게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그거는 그래도 그 표현을 굳이 할 필요 없었겠죠? 합리적인 거라면 받아들이고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부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합리적인 것이라는 기준은 또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라는 건 누구 똑같은 기준에서? 얘기예요.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합리적이고 네. 정부 관계자들이 생각할 때도 합리적인 거라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말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잖아요. 뭐 다 아시지만 말씀은 잘 하시는데 네. 뭐 저는 이제 겸임교수로 한 뭐 20년을 했지만 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무게는 네. 본인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부처 장관들 담당자들이 얘기하고 그거를 쫙 보시고 거기서 더 좋은 하나의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저는. 네. 옛날 그 말 있잖아요. 덕장이 지장을 다스린다고. 뭐 거기까지 덕이 있어야지. 많이 아는 것보다 덕이 있어야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의 덕으로. 감정과 네. 사회의 어떤 흐름과 이런 기운을 다 통합할 줄 알아야 진짜 최고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말씀에 제가 너무 네. 공감을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이나 그 위에 관리들, 높으신 분들의 말 한마디에 그럼요. 그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지금 국민들의 그럼요. 그 이게 지금 그 모든 그 목숨이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전월세 문제도 너무 심각해서 월세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매물도 없고 막 이런 시장에서 세금 얘기만 계속 듣고 있으면 지금 다들 피곤한 상황이에요. 제가 들은 사실은. 얘기인데요. 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명예훼손 걸릴지 모르겠는데 어느 전문가들이 이제 땡땡님 지금 전월세가 난이 심각합니다.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라고 간곡히 말씀드렸대요. 네. 근데 그때는 거의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쌩 이런 식이었대요.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쌩 깠다 이 말씀이에요? 아, 그 얘기를 제 입으로 할 수는 없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분이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는데 최근에 이게 몇 달 전 얘기예요. 네. 몇 달 전에 우리 전문가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또 다른 경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분명히 전월세 나고 난리 날 테니까 공급 대책 빨리 마련해 놓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류로 이런 매물 잠김 뭐 이런 거 벌어질 수 있으니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여러분 좀 뭐 유감스럽지만 이해해 주시고 국가를 믿고 저희가 빨리빨리 공급 정책을 준비해서 새로운 집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빨리 없앨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또 저 다른 경우로 얘기했어요. 네. 발표하라고. 네. 국민들 입장을 생각한다라면 그것도 쌩 가고 이것도 쌩 하더니 그러더니 터지고 나니까 네. 뒤늦게라고 그럴게요. 그냥 뒤늦게. 그것은 네. 뒤늦게 나와가지고 전월세 유감이다 이제서야 아니 다 반 죽여놓고 유감이다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분을 지칭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명예훼손 걸리니까. 그분을 지칭한 건 아니고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지금 문제가요. 지금 정부 정책이 예측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맞아요. 예,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6억 대출을 갑자기 3억으로 줄여요. 네. 이거는 지금 은행에서 알아서 그런 스탠스를 취한 건지 도대체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는 그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신없죠, 지금. 예. 댓글을 한번 보니까 제가 아니 우리가 왜 우리 국민이 마루타냐 이미 그런 정책 실시해서 다 실패해봤는데 그쵸. 왜 자꾸 시험을 하냐 좋은 말이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또 저를 그동안 빅톡에서도 뭐 보셨고 네. 저희 구독자들한테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이재명 정부를 믿고 이번 정책을 올해 가을까지 3기 신도시라든지 공급 분양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될 줄 모르고 설마 어느 정도는 제대로 할 거라고 좀 예측을 했는데 기본이잖아요. 기본적인 정책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땅도 없었어요. 지금 땅도 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1년 동안 멍 때리고 간 거는 일을 관료들이 못하든지 국토부 이하 직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대적으로 바꿔야죠. 이게 저도 이제 포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번 토론회를 보고 그나마 조그만 희망? 헬기를 타고 가본다? 전세 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인 거라고 확신을 가진 거. 그럼 이제 그걸 안 거잖아요. 전세 대출을 잘 조정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거를 인지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거를 토론회 때 몇 번 얘기했어요. 네. 유주택자 전세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 뭔가 전달이 느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보고를 못하고
그러니 공급은 또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여기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의지만 있으면 내일부터도 분양한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증거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엊그제 토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행정속도가 왜 느리냐, 공급이 느리냐. 그래서 반으로 줄이라고 지시를 했다. 인제 지시합니까? 그러니까. 지시해서 줄일 겁니다. 이제 발표하잖아요. 그동안 뭐하고? 1년 동안 뭐하고? 이제 발표하면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좀 빨라지는 거죠. 아니, 여태까지 늦었잖아요, 벌써. 시간 날린 거죠, 예, 벌써.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꼬여있는 상태인 건 맞아요. 풀려면은 실타래는 결론은 그거잖아요. 기관들과 시장을 알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2억 원 그 금융위원장 하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왜 줘요? 그러니까 5억 원에서 2억 원을 줄였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그 금융위원장이 할 소리 아니잖아요. 조만간에 없애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유주택자 전세 대출 해가지고 뭐 하는 건데요? 다 투자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분은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충격을 주면 안 되니까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셨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전세대출 유주택자 딱 끊는 순간부터요. 그러면 바로 끊는 게 아니잖아요. 임차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차 기간이 됐을 때 벌어질 일을 말씀드릴게요. 딱 됐을 때 그러면 대출이 안 되니까 이 보증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가서 월세로 갈 거 아니에요. 월세로 가죠. 전세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물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공급이 되잖아요. 전세 물량 공급. 전월세 안정에 도움이 돼요. 그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물건이 더 많으면 전세값이 내려갈 수도 있죠. 실제로 여러분 헬리오시티 때 내려갔습니다. 쫙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해준 반을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증명됐잖아요. 전세대출 줄이면 전세대출을 줄이면 줄일수록 전세가격도 내려가고 집값도 내려오는 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전세대출을 1억으로 지금 다 줄이면 집값 어떻게 될까요? 다 아시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갑자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장에 난리가 나죠. 부작용이 그런 충격이 생겨서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좋은 대안이 있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대안이 없죠. 지금 당장은. 제가 이미 대안 다 줬거든요. 10개월 전에. 그거 보고가 안 됐나 봐요. 직접 대담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직접 만나면 뭐라 표현할까요? 제가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고 또 호위무사들이 주위에서 엄청 막고 있더라고요. 조금 이해되시죠? 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제밥에 마음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제가 그 제밥을 뺏어갈까봐 뭐 이런 게 좀 제가 느껴져가지고 더 화가 나서 저 회의를 하면 자꾸 소리를 내는 것도 있어요. 어떤 카르텔들이 또 존재하시나 봐요. 보이지 않나요? 제 촉이에요. 촉인데.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하니까 대책이 나오겠어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대책이 제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 그렇게 봅니다. 얘기가 조금 이상한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청자여러분. 요번에 그 부동산 토론회를 보면서 공급 대책에 대한 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실효성 있는 공급이 나올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재개발, 재건축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게 사실 좀 거의 미비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 거의 반대 의견인 것 같아요. 뭐가 좀 엉킨 것 같아요, 대통령이. 스텝이 꼬였다. 뭐 이런 얘기도 완전 꼬인 것 같아요. 지금 공급에 대해서 저는 뭐 진짜 분양가 상한제를 동반한 공급 물량 확대인데 비아파트라는 단어를 제가 일반 주택으로 부르자고 지금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아파트 주택, 일반 주택. 일반 주택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모아타운으로 묶어놓은 바람에 신축을 못해요. 그러니까 빌라 공급이 완전히 없어졌죠. 그러면 모아타운이 아닌 데가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당연히 공급 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면 빌라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세대 이런 거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 좀 올려주고 건축비 지원해주고 엘리베이터 꽂는 좀 최신형으로 하고 좀 섹터를 블록으로 지정해줘서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게 강력하게 지원했으면 지금 공급 엄청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빌라 다세대 연립은 정말 잘 지고 신속하게만 8개월이면 딱 완공입니다. 맞아요. 뿌시고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금융 시스템과 지원 시스템만 확실하다면 그죠? 용적률을 올려주고 아니 아파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8층일 때도 다세대는 4층이었어요. 5층이고. 맞아요. 5층 이하 아파트. 12층일 때도 4층 5층이었어요. 35층이 돼도 4층 5층이에요. 뭐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타세대도 올리고 건폐율 줄이고 용적률 늘리면 가운데 커뮤니티 생기잖아요. 네. 이걸 왜 손을 안 대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파트의 쏠림을 유도한 세력들이 있다고 봐요. 그게... 진짜요. 그거 왜냐면 네. 웃을 게 아니라 여러분 오피스텔 묶었잖아요. 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지금 쌉니다. 싸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네. 양도세 중과도 물리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요. 네. 매물은 많은데. 그럼 오피스텔에 옛날에 기억하시지만 막 집값이 폭등할 때 오피스텔 키워줘가지고 오피스텔 분양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게 해서 분산시켰어요. 네. 기본이에요. 대체자가 있으면 넘어가요. 투자자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빌라도 뭐 우리 앵커님도 아시지만 빌라 이 지역은 앞으로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빌라 새로 줘서 분양 그건 되잖아요. 그건 되죠. 네. 네. 주택수에 그것도 기본이 목표가 뭐예요? 뭐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방치용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도 모아타운도 한번 한 거예요. 그 신통기획이라고 했는데 신통기획 지금 착공 몇 군데 하신지 아세요? 2023년도에 시작했는데 3년째예요. 네. 그러면 기간을 줄여줬으면 착공한 데가 많아야죠. 5년짜리 2년으로 줄였으면 23, 24 끝나서 작년부터 지었어야죠. 그죠? 네. 309군데 중에 한 군데가 두 군데 착공했어요. 이게 뭡니까? 뭐 제대로 가지도 않아, 오세훈 시장도. 근데 그런 얘기는 없고, 그럼 오세훈 시장하고 협업을 해야죠, 국토부가. 자주 만나서, 자, 우리 모아타운도 안 되는 데는 빨리 풀어가지고 지급 줄, 이런 고민들이 없었다 이거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공급 얘기가 자꾸 수면 아래 앉고, 오로지 아파트, 이쪽으로 뭐라는 공급은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의견이라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제 경험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답정너기 저도 그거 보셨잖아요, 토론회. 네. 그죠? 자기들이 무슨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면 뭐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시장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죠? 백성들이 역사를 만들었고. 그 단순한 논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 지금의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게 제 생각이고, 공급에 대한 정책도 뒤늦게 그나마. 이제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간대잖아요. 네. 그동안 뭐 하고요? 애초부터 큰 정책 목표와 그림이 없던 거예요. 왜? 탄핵이 돼서 급하게 됐잖아요, 정부가.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 선거를 인수위 만들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정책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막 맞춘 멤버들이 초반을 끌고 가니까 다 엉키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좀 올해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급에 대한 거는 지금 대통령이 일단 또 말 던졌으니까 그나마 또 국토부 장관도 뒤늦게 네. 열심히 하는 모습. 오늘도 한성숙 총리하고 주제에서도 네. 뭐 국토부 장관 얘기하시대요. 얘기 나오셨어요. 1년 네. 만에 비아파트 뭐 활성화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1년 동안 뭐 하고.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나 저러나 어찌됐든 정치적이든 네. 뭐 토론회를 하든 네. 지금 현안은 네.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지금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 맞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지금 뭐 전세를 이 동네에서 살아야 되는데 뭐 매물은 없고 월세로 가자니 너무 비싸고 이게 지금 시장의 목소리거든요.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떤 정책이 나와야지 이 시장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지.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좀 잠재워주면 되거든요. 네. 집을 일단 모자라요. 근데 다행히 이제 국토부가 그나마 제가 칭찬할 게 있는데 네.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되고 역대 정부에서도 많이 했는데 뚜렷하게 가시적인 데가 없어요. 네. 근데 요번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이 부분은 내가 장관님 좀 칭찬하고 싶어요. 전체를 커버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만 원? 네. 예정지가 10만 원인데 거기는 사실 정부가 마음을 먹고 속도를 높인다라면 물론 거기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처럼 소유주들의 무슨 뭐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문제가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신속하게 진행된다라면 그 자리가 좋잖아요. 네. 그리고 분양가 중요하고 분양가. 그래 공급하는 건 좋은데 분양가가 얼마인데 뭐 차포 뛰고 이거 뛰고 또 어펑하면 집값 올린 거잖아요. 네. 그 분양가 정책하고 그 물량하고 같이 나. 요번에 공모를 했는데 정말 순식간에 공모가 다 찼어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50군데를 모집하면 100몇십 군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끊었어요. 끊었는데 이런 분위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50군데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순차적으로 뒤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거 하고 이것도 준비를 해가잖아요. 근데 이걸 딱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왜 그럴까요? 50개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단순 세포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시는 어느 분께서 집권 여당 대통령이 있고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고 그 다음 서열이 아마 정책위 위원장일 거예요. 그분이 그거를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뒤에 걸 왜 챙겨서 가면서 이것도 계속 해나가는 찾아야지 딱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걸 합하잖아요? 그럼 거의 15만, 20만 채예요. 물론 원래 있는 집도 있지만 늘어나는 게 20만 채지면 8만 채가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은 확실하고 분양가만 좋고 역세권이니까 제대로만 발표한다라면 정부가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국민 전월세 난 여기 올인하면 답이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나오는 방안하고 3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 제가 항상 말하는 진짜 분양가 상한제. 현재 쓰는 거는 가짜 분양가 상한제인데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땅하고 집값에 대해서 원가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슬며시 땅값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건물만 건축비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러면 옆에 집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는 게 땅값이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값이 올랐어요. 국민 돈으로 100원 주고 샀는데 400원이 됐어.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걸 300원에 팔아먹으면서 7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분양가 상한제예요, 지금. 그러면 현재 3기 신도시도 보상 다 끝났잖아요. 보상 다 끝났는데 그 암만 계산해도 우리가 말하는 반가 아파트 수준이 많아요. 제가 말한 진짜 분양가 상한제 옛날에 하던 걸 하면 그리고 서리풀지구라고 있잖아요. 거기 2만 세대, 2만 2천 세대는 확정인데 지금 그것도 사이즈가 좀 커요. 근데 거기서 용적률을 조금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2만 5천 세대 나와요. 그 2만 5천 세대가 나오면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강남 바닥에 땅이 있는데 건물을 지면 질수록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조금 용적률을 올려서 2만 5천 세대 지으면 분양가 낮출 수도 있잖아요. 집만큼 건축비가 싸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누구랑 돌려봤어요. 국토부 관계자하고. 그것도 반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강남이 30억인데 강북이 18억, 20억이고 노량진이 25억에 분양을 하는데 강남 바닥에서 15억의 분양가가 나와요. 그러면 원래 있던 집들이 집값을 펌핑이 더 될까요? 못 되죠. 하방 효과가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되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제가 계속 저 혼자 데모 중인데 그래서 제가 좀 찍혔나 봐요. 데모 중인데 제발 국민들과 청년과 신혼부부와 대한민국 서울의 집값의 안정을 위해서 서리풀지구를 반값에 분양해라. 아니면 정말 심하면 45% 해라.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해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저 혼자 좀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아니라 제가 할 생각을 할 정도면 국토부 장관님이나 그분들도 생각 못 할까요? 할 수 있죠. 의지만 있으면 하겠죠. 그때 변명이 뭐냐면 임대주택을 지을 돈 벌어야 돼서 좀 비싸게 받아먹을게 이 소리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선진국 사례를 들어서 해외는 다 임대주택 짓는 걸 국가 재정 지원으로 한다. 복지사업이니까. 따로 떼어가지고 임대주택청을 만들어서 LH의 부채라고 잡혀있는 임대 아파트들 다 넘겨라. 관리하면 된다. 모자라면 나라에서 정부 지원하고. 그러면 LH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짜 분양가 상한제 할 수 있죠. 그러면 분양가가 다 내려와요. 이걸 왜 못합니까?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예리하십니다. 그것도 또 스파이의 작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빌라 다세대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 지금 우리나라에 서울에 421만 가구가 살고 있고 집수가 391만으로 잡혀요. 그러면 집이 모자르잖아요. 15% 10%. 모자르니까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근데 그 200만 채가 190만 채 정도가 아파트고 현재 200만 채가 연립 다세대 빌라 단독이에요. 그러면 200만 채 우리가 용적률 20% 올려주죠.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아파트는 8층, 10층, 3층, 5층 갈 때 얘는 아직도 4층, 5층만 지고 있어요. 그럼 얘를 그럼 8층으로 해볼게요. 100% 늘어난 거예요. 그렇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빌라들이 따뜻하게 붙어 있는데 8층으로 하면 무슨 문제 있을까요, 심하게? 이거 건축학자들이 계산해가지고 용적률하고 이렇게 하면 일조권 맞출 수 있거든요, 최대한. 그러면 제 생각에 20, 30% 늘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늘리는데 말씀처럼 나라가 지원 딱 해주고 확실하게 지을 돈. 그럼 살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럼 금융이 돌아가잖아요. 금융구조가. 네. 그거 하면 그럼 되잖아요. 해결이 되나요? 한 방에 끝나죠. 그러면 20% 올리면 200만 채면 몇 채예요? 40만 채예요. 그러면 40만 채가 앞으로 공급이 될 건데 금융구조 방식을 이렇게 해서 분양가는 이 정도 라인입니다 하면 집값 진정될까요? 안 될까요? 진정이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같죠? 그 얘기를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부에. 하셨겠죠?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뭐 스파이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뭐 네. 사과드립니다, 그 부분. 네. 네. 아니, 오늘 힘이 없다 보니까. 지금 기사 보니까 네. 빌라를 살려서 전월세 시장 공급을 활성화했다. 활성화하겠다. 전월세를 잡겠다. 이제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소형 비아파트를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고 취득세 그건 안 감면해주고 되죠. 그건 안 되죠. 기축 뭐 등록 임대 사업자까지 넓힌다. 이- 이런 기사가 발표가 또 됐어요. 작전 짜네, 이 양반들. 이거 완전히 뒷박치는 거예요.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아마 이런 대책을 대책을 지키면 하면 되지. 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갑자기 것 같아요. 응. 아파트 수에서 제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아, 집수에서? 그러니까 이게 비아파트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이제 이 생각을 어떤 뇌미 그래요? 어떤 뇌미? 완전 업자네. 기사 말도 안 한번 되는 소리 하고 보세요. 있어요. 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물론 일부분에서 건설 임대하는 분들은 내 이해가 돼요. 네. 건설 임대를 해서 자기가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분들은 이해를 해. 아마 이거 100% 매입 임대 사업자 껴들어올 거래요? 그쵸? 그럴 가능성이 좀 그 장난치는 있다고 거죠, 보여지죠. 세력들이. 네.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만 좀 합시다, 인간적으로. 예? 이거 정부에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가스라이팅 당한 거잖아요. 아니면 가스라이팅 당할 거 알고 미리 알고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고. 정부 이거 해당하는 관계자 이거 얘기하면 저는 진짜 그냥 무슨 짓 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쓰레기죠. 그건 공무원이 아니죠.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서 막 김나고 있는 게 김나요? 뭐 김이 김나요? 아니 뻔히 알면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네. 어찌됐든 이제 비아파트 부문을 네. 좀 활성화하겠다. 좋아요. 이게 지금 건설해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네, 그거는 그- 세금 감면해 주고 네. 정부에서 지원해서 많이 줘서 분양하라 이거예요. 임대 놓고. 매입 임대하면 물건이 잠기잖아요. 그렇죠. 거래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분양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임대를 줘요? 펴서? 아니 그 임대가면 분양을 할 수 있는데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냐고요. 말도 안 되죠. 하여간 분명한 거는 이번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나온 얘기들 보면 네, 스텝이 좀 꼬이는 느낌이죠. 꼬인 정도가 아니라 이 카르텔하고 협업하지 않나 이런 아주 안 좋은 느낌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들한테 제가 이 정부 믿고 올해까지 좋은 대책 나올 거라 그랬는데 기다려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었잖아요. 하는 척하면서 쓰레기 정책으로 바뀌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아니 싸게 매입임대 줄 거를 그냥 분양하면 되잖아요. 싸게. 글쎄요. 맞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왜 갑자기 매입임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네. 교수님을 원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누가요? 그 저기- 임대사업자분들? 아니, 그 우리 청년이나 원망 정도가 아니라요. 저 네, 지금 거의 지금 저 요새 길 다니면요 청년들 보이면 머리 숙여요. 왜? 아니 집 사지 말라고 제가 잘못한 건 그랬는데, 아닌데. 네. 정부 그러니까 정책 제가 믿고 좀 얼마나 기다려라. 정부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네. 민주당 정부고 청년과 진보 떠드는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청년과 주거 안정에 올인해야죠. 지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화가 나는데 청년들 보고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땅도 있겠다. 네. 3기 신도시 공급 분양 싸게 하면 여러분들 기회가 옵니다. 기다려라. 기다리세요라고 했는데 이 지경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정부가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가서 얘기하다 보면 회의하다 보면 자꾸 이제 좀 안 좋은 소리가 나가다 보니 살짝 찍힌 것도 있고 뭐 찍히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잘 없고 아이고. 저는 원래 네. 인생 한 번인데 뭐 우리 앵커님도 살아보셨지만 청년들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해서 돈 많이 버셨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만 좀 합시다. 예? 근데 어찌됐든 돈벌레들도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네,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이런 네. 부분들은 어떤 희망의 그런 메시지가 정부에서 확실하게 주면 정말 기다릴 수 있거든요. 기다리죠. 네, 그런데 한 번에 지금 그 뉴홈이라든가 예, 3기 신도시 네, 이런 네. 것들 한번 믿고 기다렸더니 요번에 또 약간 삐딱했잖아요. 삐딱하죠. 한번.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이 신뢰성이 좀 완전 계속 깨졌죠. 깨지고 예, 있는 완전 깨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가. 결론은 네. 대통령만 지금 약간 감이 살아있어요. 왜냐면 토론회 중에 제가 그나마 정한 게 네. 전세 대출이 집값을 올린다 이걸 파악을 했더라고요.
늦었지만 네. 그러면 의지는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스페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다른 정보가 들어가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랬더니 기업 임대도 원래 해야 되는데, 그죠? 뭐 매입 임대로 가든 저는 건설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고, 네. 기업 임대를 활성화하면 공급이 늘잖아요. 그걸 왜 막죠? 부정적으로 대통령이 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저 사회 뭐 단체나 이런 장관들이 공공 임대 지어야 된다 이쪽에 지금 쏠린 것 같아요. 그거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네. 민간도 지어야죠. 바란스가 좀 맞춰져야 민간도 짓고 공공도 네. 줘야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데서 좀 모르겠어요. 약간 스탠스가 이상한 게 뭔가 좀 뭐 국민 여러분이나 뭐 앵커님 느끼실 거예요. 조금 흐름이 이상하다. 뭐 많이 꼬인 것 같다는 느낌 들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뭐 알맹이가 없네. 네. 다 빠졌네. 그냥 빛 껍데기네. 약간 이런 느낌도 아까 말씀하신 게 받았다, 가슴에 나는. 와닿네. 네. 국민이 무슨 마루타냐. 그게 딱 정답이네. 그죠? 그건 댓글로 어떤 네, 분이 정확한 이렇게 딱 말씀 쓰셨더라고요. 네. 여하튼 뭐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원래 초심에서 출발해서 정치적인 뭐 잔수 쓰지 말고 네. 국민만 보고 일을 하면 국민은 표를 주잖아요. 네네. 잔머리 굴리면 그거 응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똑똑해서. 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지금 정말 화 많이 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분들 혹시 우리 빅토 TV 보시면 네. 정말 정신 차리세요. 특히 윗분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만 보면 네. 문재인 2가 또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재까지 패턴으로 가면 문재인 2만도 못하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심각해요. 왜냐면 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는 9억 초과 보유 대출? 유주택자들한테 전세 대출을 막았어요. 네. 지금 풀고 있잖아요. 대출은 이빨 풀어놓고 공급은 없잖아요. 그럼 네. 당연히 집값은 더 폭등하죠. 뛰죠. 네. 그러니까 그때만 더 못한 거예요, 정책이 지금. 네. 그리고 LTV도 마찬가지예요. 네. 생애 최초를 왜 70%를 해줘요? 대부분이 생애 최초 아닙니까? 요즘 사는 사람들은 40%, 50% 신혼 청년인데 네. 그걸 왜 대출을 늘려줘서 집값을 올라가게 만들어요? 줄여놨으면 그러니까 좀 문재인 시즌 2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못하다. 더 못한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네네. 개인적으로 여러 내용이 그렇습니다. 디테일을 들어가면 더 그래요. 그리고 교수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부동산 시장이 이해하기가 막 복잡하고 대출 규제부터 어렵죠. 네, 맞아요.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웬만한 뭐 아예 생업을 포기하고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맞아요. 그래도 이해가 될까 말까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해서 내 살 길을 찾아야 되는지. 왜 국민들이 그걸 신경을 써야 되죠? 네.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는 그거예요. 참. 뭐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다 연합을 해가지고 마루타 같은 이런 정책을 하지 못하게 다 데모해야 돼요. 심플하게 해라. 세금도 심플하게 다 이해할 수 있게 네. 공급도 심플하게. 땅이 있는데 빨리빨리 왜 안 해요? 뭘 하길래? 그죠? 그런 거 다 밝히고 지금 이제 국가에도 너무 많은 권한을 주다 보니까 갖고 놀잖아요, 지금 막. 어떻게 보면. 근데 국민들은 지금 마루타 지금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뭐, 잔금대출 갑자기 막아가지고 입주 못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전세 대출 많이 해줘. 전세 사기 판 벌어지게. 다 정부가 벌인 일이에요. 국민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주택자 하라 그러면 다주택 사업한 거고, 네. 갑자기 어느 날 임대사업자 되니까 내라면 혜택이 임대사업자도 많다고 있고. 박살 내니까 네. 또 박살 나고, 네. 그 일반 분들이 볼 때는 정말 나쁜 놈들 같으니까 막 또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막 징벌적으로 하고 이런 행위들을 누가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걸 고리가 끊을 때가 돼가지고 그나마 요번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대를 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다고 그러나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 토론회가 실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저도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기성세대로서 특히 청년 신혼부들한테 더 사과드려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나라 땅 국민 세금으로 샀으면 싸게 분양해라. 싸게 분양할 게 있으면 집 급하게 안 사도 되니까 집값 잘 내려가지 않냐. 간단해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도 네. 뭐 공사비 오르고 막 이러면서 분양가가 또 상당히 올랐어요. 그 분양가 지금 검증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검증하는 데가 없잖아요. 오른 게 조금 오른 게 아니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30% 이상.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30% 오를 일이 없어요. 자, 암만 계산해봐도. 그럼 어떻게 5억 된 분양. 거예요? 네?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장난치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건 아세요? 뉴홈이라고 윤석열 네. 정부 때 분양한 거 있어요. 네.
거기 지금 난리 났습니다. 거기도 여러 군데 있는데요. 분양받고 이제 본청약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전청약을 다 받았어요. 네. 뉴홈을 네. 받아가지고 다 집이 잘 지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본청약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조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처음에 할 때 LTV 80%이 분양을 할 때 네네. LTV 80%의 금리는 1.몇에서 3% 사이. 맞아요. 확정적으로 1.8에서 3%. 하겠다고 했고 40년. 저 맨 끝에 네.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게 한 줄이 있어요. 안 보이게 조그맣게. 안 보이죠. 네. 보여도 이건 이거 이해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건축비가 오른 만큼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고지가 특별히 없이 그냥 분양가 팍 띄운 다음에 네. 금리도 다 바뀌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난리가 났죠. 이게 뭐냐고 사기 맞은 것처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데모 청와대 앞에 한 두세 번 했어요 벌써. 뉴스에 안 나와. 뉴스 못 봤어요. 나오질 않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왜 이런 거를 누가 할까요? 국토부가 하잖아요. 네. 그죠? 네. 사전청약 다 마무리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국토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냥 이거는 제가 만약에 국토부 직원이라 가정할게요. 아 이거는 원래 주민들한테 사전청약 할 때 신혼부부 청년 이쪽 분들이 해서 네. 능력이 안 되니까 LTV 80%를 하고 갚아가면서 가는 식으로 다 만든 건데 이거를 갑자기 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1억이 높아지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금리도 올라가고. 이거는 그냥 정부 정책 차원에서 했던 거니까 전 정부 가리지 말고 정부니까 그냥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담당자로서의 기본 도리 아닐까요? 그렇죠. 더 웃기는 건 뉴홈 그 당사자분들이 전화하니까 담당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시전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뭐 밖에 건축비가 오르고 이래서 그럼 까봐하니까 까지도 않고 뭐 그래야 난리가 났는데 아마 뉴스에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우리 빅톡에서 또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수원 매교 사태랑 비슷한 일들이 왜 이번 국토부에서 유난히 일어나냐 이거죠. 요번에 그 한성숙 총리 주재 5번째 네. 토론회에서 네. 이 질문을 지금 하셨어요. 사전청약 어떻게? 받으신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토론을 하셨어요. 그럼 이 건인가 보네. 네, 그래서 맞네. 국토부 장관이 사전청약 조건대로 그 원안대로 지키겠다. 해야죠. 네, 이렇게 당연히. 말을 했어요. 했어요? 확실해? 네, 말을 했어요. 아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메모를 했어요. 아니, 약속 알아서 지키려고 한다. 알아서 못하고 왜 일이 네. 커질래니까 뒤늦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 자세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쵸? 국민들이 정부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정부가 네, 국민들이 알려줘야 고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알아서 해야지. 확정적인 게 바뀐다. 이거를 납득할 수 그건 말도 안 없는 되죠. 거죠. 그건 국민 네. 배신행위죠. 네, 기만행위고. 하여튼 말도 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사전청약에서 천만 다행이네요, 얘기를 그나마. 했어요. 천만 네네. 다행이네요. 교수님, 맞아요. 지금 서울 재건축 재개발 이제 활성화 시켜야 된다. 네네.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의견을 내니까 당장 지금 전월세도 부족한데 공급하려면 이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친다. 이런 근시안적인 발언이다. 저는 그 답변도 대통령이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재건축 재개발 부분은 국토부 장관님 좀 신경 써서 서울시장님하고 협조해서 잘하세요. 이러면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쓸데없는 말에서 일을 키운다는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내용은 그러니까 또 부동산 스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을 오래 해서 이 정책을 던졌을 때 뒤에 펼쳐질 일들 네, 그걸 예측을 못하는 이것까지 건가요?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의 수준 사람들이 조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네, 딱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네, 그죠? 양도세 유예 중간 돈 많이 남으니까 맞지. 네. 근데 거기까지. 매물 잠기면 전월세나 오잖아. 네. 대비를 하고 해야 되잖아. 안 하고 하잖아요. 네, 맞으니까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똑같은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도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집을 짓고 나면 원주민은 쫓겨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또 예전에 쫓겨나. 박원순 시장 저도 때 그런 프레임이 재건축 있었잖아요. 재개발에 대해서 네. 사실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분에서는 부정적이냐? 용적률을 왜 자꾸 올려줘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대출 막 해주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막 가서 재건축 지어지고 날 때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원주민들은 어떻게 되냐? 분양가가 오르면서 자기 집을 종전 자산가에 계산하잖아요. 네. 분양가랑 사는. 네. 그러니까 분양가는 15억, 18억인데 원래 다세대 빌라 이거는 2억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갭이 13억이잖아요. 이 돈을 못 메꿔요. 추가 분담금을 할 수 없이 팔고 가야 돼.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 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 동네 못 살아. 딴 데 가야 돼. 어렵죠. 대출을 그런 분들이 쫓겨나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걸 다 알아서 나온 게 세입자와 세입자 이주 대책 뭐 이런 것들. 다세대 빌라에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9가구가 살잖아요, 보통. 근데 집은 하나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를 보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엄밀히 대통령 말이 맞긴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맞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건축이 이미 시동이 걸렸고 법에 따라서 진행이 돼 왔어. 그러면 우리가 순환 개발이라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공급이 어느 정도, 왜 서울에 여러분들 빌라 다세대 아파트 할 거 없이 합쳐서 1년에 5만 채는 계속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적정 공급량이 네, 만약에 근데 5만 채가 이주를 했다면 10만 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1년에 서울의 결혼상이 4만에서 6만 사이예요. 요새는 4만 5천 5만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5만 쌍이 결혼하면서 저희 시대 때처럼 지하방에 가는 사람들 없잖아요. 아, 맞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최소한 빌라 번듯한 데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신축 빌라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이 오르잖아요. 전월세 많이 나고.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는 중에 한 축이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하게 해줘야죠. 그걸 대통령이 이걸로는 집이 안 늘어나고 딱 끊는 것도 잘못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스파이가 아니고서야 대통령 도대체 어떻게 이 시장을 파악하셨길래 그 표현이 나오는지 아마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할 건 해주고, 물론 너무 많이 몰려있으면 갑자기 또 집값이 뛸 수 있으니까 알맞게 저쪽에 입주할 만큼 이거는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할 말은 그거잖아요. 서울시장과 국토부장을 빨리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데 빨리 해주시고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거기다 대고 왜 심하게 초를 친 거 아닌가요? 또 이거와 함께 재건축 재개발 얘기인데 기업 임대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물량이 너무 없으니까 전월세도 아니니까 그러면 요지의 역세권 같은데 기업이 갖고 있는 보유 땅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공익 환수하고 공급을 막 늘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그것도 기업 임대는 뭐 아냐 뭐 이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대통령의 이 부동산 만국병 연착륙을 위한 의지는 확인을 했지만 가는 방향에 있어서 수단과 자료들이 지금 막 엉클어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일일이 그걸 다 못하니까.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현장도 그러면 이주비 대출과 연결돼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보세요. 막 그분들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저기 노원구는 이해가 돼요. 이주비 대출이 묶여가지고 LTV 40하니까 1억 2억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면 그거는 좀 도와줬는데 그것도 근데 어폐가 있는 게 1억 2억을 3억으로 해줄 거 아니에요. 3억이면 1억은 원룸 가서 살고 2억 갖고 또 투자하잖아요. 대체주택. 아시죠? 그 투자 투기 행위를 막으면 되잖아요. 이주비 늘려주고.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솔직히 교수님 이런 기조에서는요 일반 국민들이 지금 뭐 다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주택 있는데 또 주택 사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진짜 실수요자 시장이에요. 많이 사요 근데. 거의 안 사고 이주비 받아서 사는 분 많아요. 그건 없애야죠. 개중에는 있겠죠. 그러니까 개중에 있는 분들이 집값을 올리니까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뭐예요? 이주비 할 만큼 해주는데 진짜 이사한 돈에만 써라. 대체주택은 제도를 없애겠다. 그렇게 만들면 이러면 되잖아요. 진도 나가잖아요. 그죠? 투기행위는 맞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지금 멍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가계부채. 이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좀 막는 게 되잖아요. 그거는 좀 고쳐야 되겠죠. 투자 투기가 일어난 요인을 없애고 진짜로 이주했다가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업이 돌아오면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스파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고서 이렇게 딱딱 묶듯이 자꾸. 아니 저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파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감독님 동의하시잖아요. 아니 저는 그 4번째 부동산 그 대통령 직접 참석한 토론회에서 그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막았죠. 그 부분을 보고 이게 서울시 내 재건축 재개발 쉽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걸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오세훈 시장님이 굳이 거기서 된 양반이라면 굳이 거기서 발언할까요? 진짜 뜻 있는 분이면 조용히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토부 장관님하고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싶다 이러지
속이 보이니까 끄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적인 그렇게 요인이 생각하세요? 들어가니까. 정치적인. 거기다 대고 갑자기 재건축 재발 막 이러면 아군이 생기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뒤쪽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못 토론회에서 만나요?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에이, 아닐까요? 뭔 소리예요. 저도 봐도 정치적인 요인이 100%인데 제가 볼 때. 네. 굳이 된 사람이라면 된 그렇게 국가를 보시는구나. 정말 위하고 서민을 위했다라면 네. 그렇게 막 오픈하고 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마주 앉아서 목적이 풀어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마 거기서 카팅을 시켰겠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뻔하니까. 네. 분명히 아마 주재하시는 분한테 그 우선 시장에 미는 게 있어요. 몇 개. 네. LTV 70%부터 해서 다 푸는 거야. 집값 오르는 정책이에요. 다. 그거를 갖다 던졌겠죠? 던졌는데 이뻐요. 내용이. 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은 다 박수 칠 일이에요. 근데 서울시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카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트 하더라도 그죠? 네. 이쁘게. 그건 저기 우리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제가 네. 그러면 우리 시장님 그건 저랑 우리 국토부장이랑 셋이서 만나서 같이 심도 있게 나눠주셨으면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죠? 그런 여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정치하는 양반들이. 뭐 제 생각은 그래요. 네. 한 분은 들이대고 한 분은 끊고 보기 안 좋았어요, 사실. 네. 네, 교수님. 40, 50대들도 무주택자 맞아요. 있다. 이분들은 맞아요. 왜 우리 얘기는 안 하냐. 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할게요. 진짜 무주택자분들, 맞아요. 연세 있는 자녀 분들, 있고. 예, 자녀 있고 이런 분들은 지금 좀 암담하거든요. 우리 이거에 대한 대답은. 사공분들한테 정말 개인적으로 죄송하고 네. 정부가 만약에 뭐 저의 생각이나 조금 괜찮은 전문가들의 뜻을 잘 받아서 한다라면 네. 그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청약제도에 있어서도 신혼 청년 노령 고령자 특공원이 있는데 다 가점제예요. 450은 네.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450이 되면 직장을 많이 잡고 오랫동안 모았기 때문에 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에 또 걸려요.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약제도를 바꿔야 돼요. 아니 인구의 몇 프로가 비중이 있잖아요. 그래 청년을 위하는 거 좋아. 네. 좋은데 청년들은 생애주기 가설을 따지면 집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잖아요. 그건 맞아요. 이걸 비중을 맞춰서 네. 청약제도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정치권들이 아주 코스프레 잘한 거죠. 국가의 미래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서 그냥 쏴준 거잖아요. 표 찍어 달라고. 네.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신혼부부 특공이 된 거잖아요. 네.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인구 비율에 맞춰서 됐던 거예요. 일부. 근데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 나라에 뭐 신혼부부만 있어요? 청년만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속으로는 뭐 우린 잘했는데 450은 사각시대인 거 알잖아요. 정치하는 양반들이 와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럼 늙어 하시는 분들은 일 잘하시잖아요. 주면. 공정하게 하는 거 잘하죠.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 제가 무슨 뭐 사회단체 하나 만들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진짜 분양가 상한제 제도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약제도 네. 그리고 전세대출 합리화 네. 세 가지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내용은 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청약제도 꼭 바꾸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올 봄까지만 해도 3월, 2월에 이 내용이 좀 검토가 됐었어요. 네. 정부 뭐 회의나 이런 데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전문가가 저 말고도 꽤 계시잖아요. 네. 다 그 얘기했어요. 전문가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정부가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점점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어디야 창구가 없잖아요. 창구가. 맞아요. 그나마 전문가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450분도 힘드신 거 알기 때문에 요번에 비아파트 활성화 역세권 사업에서 할 때 분양 대상에서 네. 사실 조금 작지만 18평, 20평이면 방 하나 더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조그맣게. 그러면 네. 애기 있는 방 요런 450분들이 많잖아요. 애기 하나. 네. 이분들이 좀 소화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분양할 때는 450을 위한 걸 좀 단지를 따로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정부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서 4050 모임을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들어서 스피커를 내야 돼요. 소리 네. 내고. 네. 사실상 또 비아파트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지만 서울 내에서 원하는 공급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간 이것도 약간은 엇박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하는 건 아파트인데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거를 이제 전월세 땜빵식으로 쓰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뭐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새로 사람이 오셨는데 그분이 참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시는데 전세 안심 신탁 사업이라고 이거랑 결부시켜서 갈 것 같아요. 얘기 나왔어요. 예. 그러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비아파트 아니라 저는 일반 주택이라고 부를게요. 아파트 주택, 일반 주택 저는 이렇게 나누니까 일반 주택을 짓는데 양지동 가면 아시지만 요새 새로 짓는 거는 1층 필로티에다가 주차장 다 있고 5층으로 높여서 총 6층에 엘리베이터 딱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개 동이 같이 하면 가운데 그 커뮤니티? 재활용장 이런 것도 만들고 괜찮아요. 아파트 보험 가요. 전혀 문제 없어요. 관리비도 적잖아요. 거기에 또 맞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만 쳐다본다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까지 쳐다보지 못하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수준의 쾌적한 공간이 있다면 신혼부부 간다니까요. 별채 안 느끼고. 왜? 주차 잘 되고. 아파트보다 낫죠. 아파트 주차를 못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인들만 좋죠. 세입자들은 힘들죠. 네네. 정부가 그렇게 전향적으로 건축의 어떤 개념도 가지고서 비아파트를 활성화하면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수요와 좀 단절 현상이 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냥 여기서 그냥 뭐 대충 짓는 거로 가면 그 현상은 100% 벌어지고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커뮤니티를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블락식으로 그리고 용적률 더 주고 이러면은 좀 가겠죠. 단지형 막 그런 스타일로.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정부가 할 일인데 지금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진도가 많이 저는 1년 전에 얘기했는데 인제서 하신다 그러니까 뭐 준비하실 수도 있겠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죠. 뭐 잘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 전세 안심 신탁이라는 게 결국은 에스크로 제도잖아요. 그동안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정부가 안전하게 보증금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내주겠다. 그 대신 임대인한테는 월 4.35%. 뭐 이자를 주겠다. 임대 수익.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왜 내 집을 내가 전세를 놨는데 왜 정부한테 돈을 맡기냐. 또 이런 댓글을 또. 그건 나라는 쓰셨더라고요. 사람이고. 유인책이 있으면 하지 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근데 이제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서 이게 나온 건데, 원래는 전세 에스크로, 그러니까 완전 에스크로랑 틀려요. 전세 에스크로는 한 기관이 전세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보증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예 신탁이 보증을 하는데 임대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로 유인이라 그러는데 그게 4.35%거든요. 4.35%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동네는 6%가 나와요, 월세가. 그러면 이건 계산이 안 맞죠? 그렇죠. 근데 어느 동네는 4%가 나와요. 그러면 좀 신경 쓸 만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허가가 쓸 수 있는 건 이거죠. 전세 대출을 들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선권으로, 그러니까 전세 안심탁을 맡기는 것만 전세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약간의,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또 고려할 게 많아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우리 빅톡TV 가족들이니까 제가 자문 의뢰를 받았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저번 달인가요? 저번 달에 허구 관계자분들하고 그 서류를 놓고, 문제점, 또 고쳐야 될 점 이런 걸 제가 자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장은 일반 분들한테는 바로 공격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건설 임대 사업자 있잖아요. 아까 아파트 비활성화로도 연결돼요. 그럼 그분들이 전세 사기 놀까봐 요새 또 임대 보증 비율 작아지고 보증 한도 작아지니까 건축비가 회수가 안 되니까 힘들어하잖아요. 금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건설 임대 사업자 그러면 정부가 저리로 공사 대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전세 보증금은 이쪽에 해라. 전세 대출을. 그러면 건설입자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큰 부담을 안 드리고 건설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 그리고 세입자도 딱딱딱 맞춰지잖아요. 전세 대출이 연결되니까. 그러면 전세 대출 사기는 이미 사전에 방지가 됐는데 이 건설 사업자는 어떤 입장이에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요만큼 버는 거는 보장이 되잖아요. 건설비를 받으니까, 시공비를. 이런 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영 같은 데 있잖아요. 부영 같은 데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임대주택을 많이 줘요. 근데 부영은 사실 뭐 임대보증금 전세 사기는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탄탄한 회사들. 하고
그거를 전세 안심 신탁 사업의 어떤 샘플 네. 좀 MOU를 맺어서 그 대신에 뭐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우선권을 좀 준다. 이게 충분히 세이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 건설임대 사업자부터 좀 정착화 시켜 나가면서 그 현장들이 많아지다 보면 개인한테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데 개인들도 그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나이가 드셨어. 네. 전세 보증금을 받았어. 월세 관리는 너무 피곤해. 네. 근데 다 알아서 해준대. 거기다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4.5% 좀 4.35%는 작지 않냐 그랬더니 그 대신에 서비스를 한다니까. 유지관리 서비스. 아, 네. 그 프로그램을 낸다는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자기들이 총을 해보니까 전체 수익률에 뭐 포시를 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유인책이 되겠다. 요 정도까지 제가 좀 말씀 나누고 왔는데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어서 일반 분들한테까지 뭐 강제할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니고 건설임대사업자도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네. 근데 커뮤니케이트 되잖아요. 비즈니스가. 그쪽부터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잡으면 자, 사람들이 느낄 때 뭘 느낄까요? 우리 세입자분들, 임차인분들이, 전세 안심신탁 사업, 전세 안심신탁 되는 아파트예요? 네. 아니면 집이에요? 하면서 네. 이런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좀 더 안정적이라는 완전히, 생각이 들죠. 좀이 아니라 완벽하게 네. 안정적이죠.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 세계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운영을 해서 4.35%를 그건 준다는 저도 계획일까요?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요. 네. 그 수익은 나옵니다. 그래요. 좋은 입지마다 네. 그 수익률이 있거든요. 평균 사례. 그럼 제가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한 네. 6% 정도 수익을 내서 세금 빼고 이래가지고 그 신탁 사업 부서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네. 뭐 여러 가지 샘플 사례를 한 걸 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겠다. 전제 네. 입지가 좋은데 그럼 100% 될 것 같아요. 네. 될 돌아가는데 입지가 안 좋은 데는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조금 고려 대상 뭐 이렇게 순수 스텝 바이로 갈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교수님 오늘 네. 그 부동산 토론회를 예. 비롯해서 토론회부터. 지금 앞으로 뭐 4050에 네. 주택 마련은 또 뭐 사각지대이긴 하지만 그렇죠. 앞으로 어떤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네. 뭐 어떤 세대든 간에 좀 국민들이 편안하게 맞아요. 좀 편안한 주거 안정 이거를 지금 다들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시장이 빨리 오기를 네. 좀 간절히 바라보면서 예, 저도 하여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